네,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의 출제 경향 및 학습 전략을 함께 알아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의 교사 최철욱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6월 모의평가를 쳤는데 영어 영역 다 잘 쳤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열심히 여러분들 노력한 학생들은 아마 이번 시험에서 대부분 좋은 성적을 거뒀을 거라 생각을 하고, 혹시나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못 얻었더라도 이번 기회에 본인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보완해 나간다면 앞으로 시험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부터 일단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 좀 비교적 좀 쉽게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서 난이도가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도 조금 쉽게 출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 지문에서 다루는 소재들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친숙한 소재를 다루고 있고, 뭐 수능 특강 교재나 교과서나 기존의 학력평가에서 다루었던 어떤 소재들이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글의 어떤 그 주제가 명확하게 이제 지문에 잘 드러났고요. 그리고 논리적 구조가 단순해서 글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그냥 쉽게 읽히는 그런 글이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글의 핵심을 나타내는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 가지고 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학생들이 글의 중심 내용과 요지를 파악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의 어떤 선택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영어 영역의 트렌드는 글의 난이도는 좀 적정하게 유지를 하고 선택지의 난이도를 좀 높여가지고 이제 그 문항의 난이도를 높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다룬 단어를 활용해가지고 선지를 구성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글의 중심 내용 및 핵심 키워드와 관련되는 선택지는 좀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말은 소거법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정답이 아닌 오답 선택지를 비교적 좀 쉽게 골라낼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글의 중심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선지가 한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좀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고, 오답지의 대다수는 지문의 핵심 내용과 관련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오답지가 많아가지고 이 선지 난이도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좀 평이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많은 중위권 학생들이 영어 영역에서 좀 등급이 좀 잘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번 시험에서 등급이 좀 올랐을 가능성이 커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중위권 학생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유형이 뭐냐면요. 그 대의 파악 유형이 굉장히 중위권 학생들의 어떤 체감 난이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대의 파악 유형이 어떤 거냐면 뭐 주제나 요지나 주장이나 제목 같은 유형이 있죠. 이런 게 중위권 학생들에게 굉장히 그 중위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데, 이러한 유형들의 난이도가 좀 많이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듣기를 하면서도 그 짬짬이 이제 여유가 있을 때 뒷장을 펴서 독해를 같이 하는데, 듣기를 하면서도 크게 무리 없이 이런 대입학 유형을 공략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평이했고, 또 선지 난이도도 굉장히 좀 평이해가지고 중위권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좀 이런 평이한 대입학 유형이 좀 강력하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문 난이도 자체도 조금 어렵고 선지 구성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까다로운데 어,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글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때와 비교했을 때 좀 쉽게 핵심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었고, 또 선택지 구성이 또한 빈칸도 좀 단순해가지고 소거법을 통해서
어떤 오답지를 걸러내고 정답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보통은 오답지를 구성을 할 때 난이도 높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답 선택지들이 글의 핵심 내용들을 조금씩 다 담고 있어가지고 좀 꼼꼼하게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선택지 구성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를 활용한 오답 선택지가 굉장히 적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 여러분들이 뭐 다 스스로 보기 때문에 한번 더 봤을 거기 때문에 뭐 문항을 자세하게 뜯어보진 않을 건데 이번에 좀 그 선생님이 사실은 주목했는 유형은 대입 파악 유형에 좀 주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시험에서 중위권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좀 컸기 때문에 이런 대입 파악 유형이 어떻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좀 체감 난이도가 낮았나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번 제목 문제를만 일단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제목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의 중심 내용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여기 구조도를 그려놨죠. 뭐냐면 초반에 과거의 음식은 인간 삶의 필수였고 어떤 주요 산업의 기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부터는 음식은 필수품 그 이상이었다라고 굉장히 명시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이 저자의 관점의 50% 이상이 드러나 버립니다. 음식은 필수품 그 이상이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 버렸고 선지에도 그런 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부터 음식은 필수품 그 이상이었고 어떤 레스토랑도 발전했고 이런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음식 선택권이 주어졌고 어떤 서비스도 제공됐고 사교 활동도 제공되었고 또 어떤 고급스러운 분위기 그런 것도 이렇게 누릴 수 있었고 또 음식과 관련된 비평가도 등장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뭐 어떤 겁니까? 사교 활동도 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어떤 비평 이런 거 전부 다 어떤 문화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문화적인 것들이 어떤 18세기 후반부터 좀 발전을 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음식과 관련된 문화적인 걸 파악을 못했더라도 선지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정답지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좀 명확하지 않게 파악을 했더라도 선택지를 보면 다소 명확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한번 같이 보면 자, 1, 2, 3, 4, 5번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1번에 보면 1번 선택지도 보면 이 changing appetite 해가지고 어떤 변화하는 식욕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식욕에 관한 글도 아니고 Return of Fine Dining 인데 고급 식사가 돌아왔다 뭐 이런 내용도 없죠. Fine Dining에 관한 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글의 핵심 내용과 그냥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2번을 보시면 Beyond the mere necessity라 돼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필수품을 넘어서서라고 이미 제시해버렸죠. 그래서 어떤 역접어 다음에 글에 전한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선택지예요. 그리고 The Rise of Food Culture 해가지고 음식 문화가 등장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우리 글에도 보면 레스토랑이 발전했고 어떤 비평적인 것도 등장했다라는 것이 음식 문화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2번 정답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2번에서 정답을 못 찾았다 하더라도 3, 4, 5번 선택지가 글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3번에 보면 3번 선택지는 식당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이거라고 아무 관련이 없죠. 아니고요. 4번에 테이블 매너가 중요한 이유라 했는데 식사 예절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5번에 보면 산업화와 식품 생산에 관한 내용이 이 글의 주된 내용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글의 핵심 내용과 관련 없는 선택지들이 1번, 3번, 4번, 5번에 다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의 중심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더라도 선택지를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제목 문제가 그나마 그 대입학 유형 중에 그 선택지를 가지고 좀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유형이긴 한데 이 제목 문제에서마저도 선택지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나왔다. 즉 글의 핵심 뭐라고 하죠. 키워드를 활용한 선지들이 정답지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입학 유형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평이했다.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이 좀 점수가 많이 상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월 모의평가는 어떻게 나올 것 같고 수능의 난이도는 어떨 것 같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실 거고 어떤 인터넷 강의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할 건데 거의 확실하게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의 난이도가 높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매우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매우 높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높아질지를 예상을 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계속 봤을 때 지문 소재의 난이도는 사실은 이 지금 육모의 지문 소재의 난이도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좀 친숙하게 여길 수 있고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뤘던 지문 소재를 다룰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이제 문제는 이번 육모에서는 지문의 문장 구조와 논리적 구조가 좀 단순했어요. 그래서 좀 글이 좀 쉽게 읽혔는데 구모나 수능에서는 지문의 문장 구조와 논리적 구조가 조금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핵심 주제를 다루는 문장 구조 자체가 좀 길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선택지 구성이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선택지 구성에 있어서 지문의 핵심 내용을 활용한 선지가 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번 6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영어 공부를 하기보다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의 어떤 시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작년 수능 영어 영역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좀 적정하게 잘 유지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좀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다뤄보고 싶다면 작년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문항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문항이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분석해 보면 본인의 약점이 잘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보완을 할 수 있겠죠.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모의평가나 수능 영어 영역 문항을 분석해 가면서 본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하면 될 것 같고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6월 모의평가 얼마 전에 쳤던 바로 지금 분석하고 있는 이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문항을 좀 꼼꼼하게 지문을 분석하면서 그 지문을 읽어 나가는 연습을 다시 하고 선택지를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해 나가는 연습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좀 차츰차츰 우리 단계별로 이렇게 공부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항 분석이라 했는데 문항 분석은 뭐냐면 그냥 독해를 하고 단어를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글을 읽고 나서 글의 핵심 문장을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글의 논리적 전개를 파악하고 즉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글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이제 분석을 해 나가는 거죠. 이 선택지는 왜 정답이고 왜 정답이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해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이기 때문에 아직 수능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여름방학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수능 영어 영역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역별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수능 영어 영역 정복을 위한 조건이 선생님은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이 슬라이드에 나오진 않지만 전제 조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듣기 영역에서 거의 안 틀려야 됩니다. 거의 다 맞춘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듣기 영역을 꾸준하게 연습을 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를 꾸준히 암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3등급을 이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단어만 많이 외우면 3등급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글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2등급을 어떤 맞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에 대해서 선택지가 왜 정답이고 왜 정답이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비로소 그때
1등급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어휘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단어장을 만들면서 단어를 외워 암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 정리는 필수고 단어장을 만든 학생들은 계속 이어서 해나가면 되고요. 혹시나 단어장 만드는 게 자기는 잘 안 된다라는 학생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책을 활용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뭐 어떤 단어책이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어책 한 권을 가지고 수능 때까지 내가 꼭 한 번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단어책을 수능 때까지 기간을 정해가지고 수차례 완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네모칸에 적어놨지만 예를 들어서 2주 간격으로 단어책을 끝까지 보고 모르는 단어를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주 동안 내가 꼼꼼히 암기하는 게 아니고 쭉 읽어보면서 모르는 단어 체크해 나가면서 끝까지 단어책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주 간격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보면서 모르는 단어를 또 체크해 나가고 또 그 사이에 또 암기가 되면 또 그 다음 2주 동안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2주 간격으로 단어책 끝까지 보고 여름방학부터는 이제 좀 페이스를 올려서 한 주 간격으로 단어책을 완독하는 것을 이제 반복을 하고 계속 모르는 단어를 체크해 나가야 되는 거겠죠. 자,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의 단어책을 지속적으로 계속 수능 때까지 암기하면 완독하면서 본인의 부족한 단어를 계속 암기하고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면서 점검해 나가는 과정이 계속 이어져야 수능 때까지 이 단어 공부를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듣기 영역이 아까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전제가 되는 영역이라 그랬는데, 듣기 영역에서 사실은 안정적인 점수를 얻지 못하면 좋은 등급을 받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듣기 영역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어폰으로 영어 듣기 훈련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이어폰으로 영어 듣기 하는 것보다는 좀 스피커를 활용해서 영어 듣기를 연습하는 게 좋고 또 약간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듣는 것도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장에서는 우리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소음들이 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1등급, 2등급 학생도 본인들이 항상 영어 듣기는 다 맞더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듣기 훈련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장에서는 굉장히 좀 긴장도도 높기 때문에 어, 듣기 연습을 안 하면 당연히 쉽다고 생각하는 영역인 듣기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맞이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굉장히 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좀 당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듣기 영역을 좀 꾸준하게 연습을 하도록 하고 특히 또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는 듣기 문제를 풀면서 읽기 문제를 풀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좀 듣기를 같이 들으면서 실용문 문제나 목적이나 심경이나 요지 같은 그런 난이도가 조금 낮은 유형들은 같이 풀어가는, 그러니까 듣기를 들으면서 읽기 문제도 같이 푸는 연습을 평소에도 시험 때와 같이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듣기는 선택지 내용을 무조건 파악하고 듣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명심을 꼭 하고요. 그리고 3개년, 수능, 육모, 구모 듣기 대본 반드시 읽어보고 글의 패턴, 대화의 패턴, 담화의 패턴, 그리고 어휘를 계속 암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법은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과 기출했던 어법 중에서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기출 어법 문항을 풀이하고 복습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 수업만 충분히 들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출제가 자주 되는 어법 요소를 정리할 필요는 있겠죠. 수일치나 관계사나 수동태 등등 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도 꼭 정리하시고 그리고 3번에 더 하나인데 어법 문항 풀이할 때 너무 어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독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법 중에도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이기 때문에 어법 문항을 풀 때도 반드시 지문 내용을 꼼꼼하게 이해를 하면서 어법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기 영역, 이제 전반적인 읽기 영역,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읽기 영역에 대해서 보면, 읽기 영역은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글의 주제를 잘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주제를 바탕으로
글의 흐름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문항의 선택지들이 글의 주제와 글의 논리적 흐름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왜 정답이고 어떤 것이 왜 정답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선택지 구성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오답지를 이렇게 좀 많이 만듭니다. 첫 번째는 지문에서 단순히 언급된 단어, 중심 내용과 관련 없는 반복되는 단어로 선택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항의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런 선택지들은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오답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있죠. 지문의 핵심 키워드와 관련이 있으면서 일부분이 관련 없는 내용을 다루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문항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지가 글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지적 과부하가 좀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선지가 글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선지 전체가 전달하는 내용과 글의 중심 핵심 내용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지하고 글의 중심 내용, 그리고 글의 전개 방식, 흐름 이런 거하고 꼼꼼하게 선택지의 내용과 좀 비교 분석하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세스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너무 많은 지문을 푸는 것도 사실은 안 좋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정량의 지문을 풀어야 그 지문을 꼼꼼하게 풀이를 할 수 있다고 선생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6개에서 8개 정도의 지문을 학습하는 게 선생님은 제일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8개도 조금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분 30초 안에 한 문제씩, 1분 30초 안에 한 문제를 읽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6문제라 하면 6문제에서 8문제 하면 한 10분 안에 6문제에서 8문제 정도를 풀겠죠. 그래서 6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짧아질 수도 있는 거고, 8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풀고 난 다음에, 뭐 아니면 본인이 조금 더 좀 본인을 푸시하고 싶다는 학생들은 요 한 문제당 1분 이렇게 잡아가서 풀어도 되겠죠. 어쨌든 간에 뭐 8분에서 10분 사이 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모르는 단어를 정리해야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2번까지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고 모르는 단어 정리까지만이라도 열심히 한 학생들은 한 3등급까지는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3번, 4번, 5번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2번까지 해서 모르는 단어를 정리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읽어보면서 글의 논리적 구조도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의 흐름을 정리하는 거죠. 주제문이 어디에 나왔고, 그 다음 어디부터 예시가 나왔고, 예시에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핵심 문장을 파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말로 간단한 요지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뭐냐면 지문 내용을 좀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 지문이 굉장히 복잡하죠, 내용이. 근데 이 복잡한 내용을 복잡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내용을 여러분의 말로 단순화시켜서 받아들이면 조금 문항에 접근하기가 좀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복잡한 지문을 단순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죠. 선택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글의 중심 내용과 글의 맥락, 논리적 전개 방식과 어떤 선택지와의 관련성을 계속 비교 분석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는 선택지를 가지고 난이도를 조정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고, 이 선택지 분석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지는 왜 정답이고 왜 정답이 아닌지를 옆에 한번 적어 보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설명을 해보거나, 그게 어려우면 그냥 본인의 말로 한번 혼자서 설명을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택지의 적합성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되어야 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세스대로 하면 사실은 처음에 1시간 영어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분 동안은 문제를 풀고 50분 동안은 이런 풀이를 해나가는 과정을 쌤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시간 만에 이런 걸 하기가 힘들다면 좀 문항수를 줄여서 이렇게 해 나가다가 조금 적응이 되면 이제 문항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그 이번 시험은 6월 모의평가는 조금 난이도가 평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이 시험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험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았던 적정했다고 평가받는 작년 수능이나 아니면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그런 작년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준비해 나가면 실제 9월 모의평가나 수능에서는 좀 적절한 대비가 되어서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충을 하면 혹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본인의 약점을 파악해 나가면서 준비를 해 나가면 분명히 성공적인 영어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고 건강 잘 챙기고 여러분의 성공을 항상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대학교 서울대학 부설고등학교의 영어교사 조철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